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의 이야기. 금융 이야기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우리 허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사파, 금사파. 금사파. 맞아요. 아니, 금사파. 사가 아니라 응. 금사파.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는 금사파. 네, 기억하겠습니다. 금사파의 허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핫하죠. 은행 중에서 여러분 제일 핫한 은행 떠오르시는 게 요즘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K뱅크가 조금 핫했었는데 예. 전통이란다. 지금까지 인터넷 은행의 최고는 바로 카카오뱅크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지금 신청을 해서 이르면 하반기쯤에는 이제 좀 상장을 할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사실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액면 분할을 한 데다가 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어떻게 카카오뱅크보다 카카오페이가 더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보다 사실 예전에 그 권순우 선배랑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막 장외에서 막 40조 원을 받고 있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40조 원이면은 금융주랑은 비교할 바가 못 되고. 그렇죠. 지금 그 KB가 시총이 얼마 되죠? 13조, 14조. 그러니까 13조. 4대 금융지주를 합한 것만큼 카카오뱅크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은행과 카카오은행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워낙 이 임팩트가 크니까 카카오뱅크가 뭐 40조 그럴만 하다 그런 분위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상장할 때 되니까 그 바람만으로 상장을 시킬 수는 없죠. 그쵸. 전문가들의 이제 실질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왜냐 이 카카오뱅크의 이 몸값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그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열풍이 있었죠. 엄청난 열풍이 있었는데 근데 그 SKIT 80조 모이는 거 보고 맞습니다. 이제 80조면은 그 SK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 100조예요. 근데 공모주 청약으로 80조를 모으고 거의 살 수 있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SKIT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몸값 냉정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SKIT 따상 이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처음으로 공모주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 인간 공모주 지표들이 제 주위에 있는데 그래도 따는 했어요. 그렇습니까? 따는 하고 빠졌기 때문에 2배는 하고 빠져서 오히려 이익은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이제 코로나19 이후 초창기 대여급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그렇죠. 거기는 따상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장외 시장 몸값 40조 원 이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증권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몸값이 한 20조 원 정도거든요. 20조 원도 비쌉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비싸다.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빨리 말씀을 하시죠. 자, 카카오뱅크의 그 은행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는 다 아시겠지만 PBR이거든요. PBR.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냐.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 금융주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주식의 진짜 제일 격언 중에 하나가 주식은 꿈을 먹고 잘한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요 격언의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금융주거든요. 왜냐하면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PBR이 0.4배, 0.5배 막 이렇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거 은행들 힘들어질 수 있다 해가지고 막 PBR이 막 0.1배까지 막 떨어지고 막 있었거든요. 0.1배면은 심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걸 1억 원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0.1배니까 10억 원. 10억 원.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 도산하는 기업들의 PBR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금융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제값을 못 받죠. 맞습니다. 자, 근데 0.4배, 뭐 지방은행 0.1배, 2배 이렇게 봤는데 카카오뱅크의 2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 PBR이 4배, 3-4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은행보다는 10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는 거네요. 거죠. PBR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PER 주가 수익 비율 이 그래프 최초죠. 프린트해 왔는데 예, 이게 그 보시면 우리 임PD가 그 네. 넣어줄 겁니다. 네, 뒤에다. 아 죄송합니다. 올드한 방식으로 예. PER로 따지면은 이제 올해 순이익 예상 실적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PER이 몇 배냐? 150배, 와. 146배. 뭐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네요. 우리 카카오가 한 350배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은행 네. 주니까. 은행 네. 업종에서 자 근데 신한, KB, 하나 이런 대형사들은 5배, 4배.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이 와. 프리미엄이 10배는커녕 30배.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카카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자만 들어가면 다 비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20조 원, 막 30조 원 요게 합당하다라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은행이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는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20조 원, 30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 이제 반대 사이드에서 20조 원은 그래도 너무 과하다. 안 그래도 이게 은행이다. 은행은 어쨌든 순위 이익을 내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면은 은행은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 은행의 금융업종의 틀에서 예.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요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좀 그 어느 정도 그 나온 얘기니까 좀 더 요새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 카카오뱅크를 높게 얘기했을 때 네.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카카오니까. 그 얘기는 좀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카카오니까라고 얘기하기에 점점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카카오의 뭐 때문에 그렇다. 은행하고 뭐가 달라서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은행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얘기를 아무리 그래도 은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은행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에 숨어 있는 거는 이 규제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보면은 이 카카오뱅크한테 유리하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 잘 아시겠지만 이 저번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가계부채 개선책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 개인별 DSR, 그러니까 복잡한데 예. 이게 이 DSR,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소득에 대비해서 이 대출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요거는 원래 이제 금융사 기준으로 이 DSR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 이거 개인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뭐 5천 되면은 이 5천의 40%, 5사 20. 그쵸?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연간 원리금 합계액이 2천만 원 요까지만 하겠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신용대출에 적용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금융사별로 했으니까 요 금융사의 DSR, 그쵸? 요 금융사의 DSR 그쵸.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는 이 금융사를 또 개인별로 하니까 내가 그쵸. 받았던 모든 대출의 네. 원리금을 합치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DSR 60을 받고 만약에 순우 선배가 DSR 20을 받으면 평균 내면 40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가 됐는데 이제는 이 DSR 60을 받는 저 같은 케이스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카카오에 중요하냐면 이 규제가 이 DSR을 조이는 거는 이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전세대출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커왔던 이거는 신용대출이거든요. 매년 막 20%, 막 30%씩.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전체 신용대출의 증가액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이 액이 거의 여러 은행 중에 한 30%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게 사실 우리 증가율 은행들이 중에서 네. 대부분 과점화돼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생업체가 나타나서 상승률의 30%를 가져갔다는 거는 와, 진짜 거의 뭐 메이저 은행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DSR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때문에 유동성 지원을 해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예. 작년에 작년에 한 9%, 1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앞으로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4%, 5% 요대로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대출 증가율이 보면은 표로 나올 텐데 36%였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36% 대출 증가율이 36%. 그쵸, 네. 와. 근데 요거를 정부가 4, 5%로 줄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오. 카카오뱅크의 대출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 신용대출로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요게 좀 이제
삐끗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신용대출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하필이면 이 기업공개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냉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네.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대출은 사실 아파트 담보 대출인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사실상 아파트 담보 대출을 늘리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받았던 것도 신용대출 쪽으로 많이 받았었고 네. 은행이 팔려고 했던 것도 신용대출로 많이 팔았던 거고 네네. 그럼 지금 카카오뱅크가 성장했던 제일 큰 동력 그 중에서도 얘네는 거의 뭐 36%라 그러면은 작년에만? 네. 보통 대출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맞습니다. 웃돌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36%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동력으로 네. 성장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그 신용대출의 규제를 가하게 되면은 제일 크게 타격을 입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가 될 것이다. 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저께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4년,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는데 예. 이 정부 금융위원회가 보기에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라고 보잖아요. 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 그리고 이제 곧 영업을 시작할 토스뱅크 너네 예. 이 중저 신용자 그러니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요 분들한테 대출을 늘려라. 지금 너무 적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금융위원회가 왜 하냐면은 이 사실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냐? 시중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과 저축은행 2금융권 요 사이에 있는 그 금리 이게 중금리 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금리 절벽이라고 네, 보통 맞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이렇게 가다가 이금융으로 넘어가면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여기서 좀 완충적으로 한 중간 정도의 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했던 인허가를 맞습니다. 줬던 목적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그 중금리가 금리가 한 7%, 8%, 9% 요 영역을 그 인터넷 은행을 풀어서 이걸 흡수를 해라 요거였는데 예. 그거였는데 이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신용대출에서 예. 중금리,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지금까지 10%입니다. 10%. 이게 10%면은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예. 시중은행은 그러니까 이 전체 은행업 평균 시중은행을 합한 예. 24%예요. 이게 꽤 되네요. 중금리 비중이. 네. 근데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는 절반도 안 하고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그렇고 이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그 어떤 약속을 하냐? 우리 중금리 대출 많이 하겠습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해서 이런 좀 여러 상품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이건 진짜 조금 슬프네요. 이게 네. 사실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네. 저도 이제 금융당국 출입하고 할 때 네네네. 했던 건데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이걸 하려 그러니까 좀 안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라이센스를 주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뭐 카카오뱅크가 됐든 K뱅크가 됐든 그 당시에 인터파크도 들어왔었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모두 다 제일 앞세웠던 게 그 중금리 대출이었어요. 그게 중등급 이하, 뭐 4등급 이하의 금리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여기가 이제 시중은행들이 커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를 제일 앞세워서 했었는데 그리고서 뭐 그거는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그쵸. 시중은행의 그 4등급 이하 비중은 24%면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왔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절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은행들 앉아서 돈 번다고 엄청 욕하면서 만들었던 제도예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인터넷 은행들이 조금 더 앉아서 돈 버는 느낌을 주네요. 근데 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 중금리 대출 중에서도 그럼 어떤 대출 상품을 공급했냐? 금융위 자료를 보면은 예. 이 중금리 대출 중에서도 이 사익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돌 대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하는 정책 금융 상품 중금리 상품이거든요. 예. 이걸로 이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 정책 상품,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이 보증을 정부에서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중금리를 대출을 취급해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은행들이 이딴 식으로 했어요. 맨날 보증서 있는 대출만 하고 네네. 하도 안 하니까 여기다 그걸 하라 그래서 그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신용평가 기법이 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은행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보증 위주, 담보 위주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진짜 그 사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를 통한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평가 기법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사이에 빠져 있는 중금리를 원하는 네네. 중신용자들을 커버를 하겠다 그랬는데 시중은행들보다 더 안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냥 다 보증해 주는 것만 하고. 예. 지금 권순우 선배 기자 말에 네. 소름이 돋는 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요번에 이 대책의 요는 뭐냐면은 2002년, 2023년까지 인터넷 은행 넌 신용대출 비중 안에서 30% 이상을 중금리 대출로 해라. 요게 이제 정부가 준 미션이거든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CSS라고 이제 신용평가를 왜냐면 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은 중요한 게 이 중금리가 왜 중금리냐면은 이 대손 부담이 있거든요. 은행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체 신용평가 말씀하신 이 자체 신용평가 이 체계를 잘 갖춰놔야 되는데 예, 예. 이거를 설립 당시 했던 그 얘기를 어제 그저께 4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 뭐 무슨 정보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그 뭐 카드 결제 정보나 뭐 아파트 관리비 요런 걸 토대로 우리가 있어 비정형 데이터를 맞습니다. 활용한 네. 그런 거. 예.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중금리 이런 그 상환 능력을 더 고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또 카카오뱅크의 몸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거는 그 금리만 단순히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더 진다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더 지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냐? 은행 입장에서 대손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아질수록 돈 떼먹는 사람이 많아져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어쩔 수 근데 없죠. 그 중에서 돈 떼먹는 사람들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은행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능력을 지금 4년 동안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제 1년, 2년 이때 슬슬 늘어야겠는데 이게 잘 되냐? 안 된다. 분명히 대손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대손 비용이 늘어나면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깎아 내려가거든요. 두 가지겠죠. 대손이 네. 안 늘거나 대손이 늘거나 네네. 아니면 대출 안 주거나.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계부채 대책 신용대출을 조인 이거고 두 번째가 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다 보면은 이 대손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금과 같은 어떤 수익성 요거의 부담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뭐 또 인터넷 은행 자체의 경쟁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 토스가 하반기에 본인가를 받아가지고 토스. 네. 사실 토스 같은 경우는 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은행보다는 뭔가 토스 증권이 좀 핫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 토스뱅크가 요번에 이 중금리 대출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카카오뱅크랑 K뱅크는 30% 하겠다고 하는데 토스뱅크는 첫 해부터 막 30% 넘어서 40% 비중을 중금리 가져가겠다. 대출을요? 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스뱅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어저께인가 이 구글 그 앱 순위를 심심해서 봤는데 예. 토스뱅크가 1위예요. 그러니까 토스 그 증권 토스. 근데 토스증권이 최근에 주식 뿌렸잖아요. 네네네. 이거 가입하면 주식 준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뭐 나는 뭐 받았네, 난 뭐 받았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네. 뭐 그게 다 비용이죠. 그렇죠. 예. 비용이죠. 예, 그 마케팅에서 쿠폰 뿌려가지고 고객 모으는 거는 사실 시작인 거고 네. 얼마나 락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원으로 놓고서 돈을 내게끔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여준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그쵸. 어쨌든 예. 그래도 이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처음에 카카오뱅크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로서 이렇게 둘이서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K뱅크는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도 거의 뭐 코인 그쵸. 계좌 최근에 열어줘가지고 좀 네. 많이 늘었죠. 그 엄밀히 말해서는 이 은행 본업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진짜 경쟁자라고는 조금 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예. 토스 같은 경우는 이 확실히 이게 저도 그 토스 MTS 같은 거 써보면은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좀 증권업계에서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만 이 은행업계에서 보여줘도 이 카카오뱅크에게 충분히 정말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 경쟁 심화도
이 카카오뱅크의 몸값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조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 또 핵심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요새 그 카카오라는 회사와 그 계열사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카카오의 가치가 지금 PER 350배인데 이게 아니 뭐 기술주라 그러면 고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이버도 플랫폼 없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뭐 PER 한 5, 6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야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 자회사들 상장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야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40조, 50조. 뭐 카카오페이 상장하면 뭐 20조, 30조. 네. 뭐 그다음 뭐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하면 뭐 몇 조. 그러면 야 이것만 더해도 얼마냐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계산법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얘기는 굉장히 그냥 이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떻게 카카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미래 가능성을 얼마나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사실 이렇게 회사 하나하나 상장을 해서 진짜 그 시장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그 카카오 게임즈도 좀 상장할 때는 뭐 따상상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쭉 흘러내려서 진짜 게임 회사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카카오의 계열사들의 상장이 과연 카카오에게 좋은 것이기만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 기대에 비해서 좀 민낯을 네.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업 전반적인 어떤 혁신 경쟁을 좀 더 도출하게 될 것이냐 뭐라는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앞으로도 좀 페이 상장도 그렇고 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테크핀 네.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헌영 기자가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